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식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그 잘못된 식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단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시면 음식의 구성,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우리의 식생활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MO의 폐해, GMO가 우리의 식단에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건강식 피라미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족한 식단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영양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 천연 비타민과 화학 비타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대부분 열량소와 조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량소는 열, 즉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 열량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조절소는 이 열량 영양소가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로 비타민, 미네랄, 또 식물 내재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그림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장작이 보이시죠? 장작은 열량소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작을 태우려면 불씨가 필요합니다. 이 불씨가 조절소의 비유가 됩니다. 이 장작, 즉 열량소가 모두 타고 에너지를 낸 후에 가벼운 재만 남는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려면 불씨가 활활 타야지 장작이 잘 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씨, 즉 조절소가 부족하다면 장작이 타다가 남겠죠. 타다 남은 장작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구성해서 먹을 때 열량소, 조절소가 모두 갖춰져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를 보겠습니다. 현미는 열량소와 조절소가 모두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미를 주로 먹습니다.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조절소가 모두 빠져버린 열량소만 남아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사과를 보겠습니다. 사과는 열량소와 조절소가 모두 들어있는 과일이지만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모두 벗겨낸다면 조절소를 다 빼내고 열량소만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량소만 많이 먹고 조절소를 먹지 못한다면 이 열량소가 제대로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우리 몸에 그대로 독소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게 된 독소는 혈액을 탁하게 하고, 탁해진 혈액은 세포에 제대로 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왜 우리의 식단이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화학농법. 우리가 대량으로 재배하고 속성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화학적인 비료를 많이 쓰고 화학농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토양은 비료 때문에 산성화가 되고 토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미네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자란 식물은 영양가가 없는 무영양의 농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무영양의 농산물이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길고 복잡해진 농산물의 유통 과정. 우리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게 아닌 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됩니다. 식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했을 경우에 햇빛에 받으면 30에서 50%가 영양소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트에서 야채를 사가지고 오면 바로 요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또 30에서 50%가 영양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 조리 과정에서 또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양가가 없는 식품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양 불균형의 식생활. 우리가 자연식품이 아닌 가공식품, 인스턴트, 그리고 GMO 등을 먹으면서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식생활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조절소가 부족하고 열량소만 많은 식품들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우리 몸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영양을 조사해 보니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생활을 개선하면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개선이 될까요? 네, 보고서에 봤더니 식생활 개선만으로도 50에서 80%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생활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 질병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의 개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천연 원료 기반의 영양제를 보충해서 영양소가 충분한 식생활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GMO의 폐해입니다. GMO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GMO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하거나 변형을 시킨 농산물 또는 그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모두 GMO라고 합니다. GMO는 지구상에 사실은 없었던 새로운 변종을 만드는 거죠. 처음 시작은 농약회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농약을 뿌리니까 잡초가 죽어서 좋은데 수확해야 하는 농작물마저도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 농작물에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잡초는 죽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게 된 겁니다. 미국 보고서에서 실험을 보니까 아이들이 자폐증이 늘어나고 알레르기와 암이 유발되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아이들이 먹는 옥수수 시럽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가 바로 GMO로 만들어진 옥수수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GMO가 옥수수, 그리고 콩, 감자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보니 새로운 변종을 만들다 보니까 생태교가 교란이 되고 그리고 이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불임이 종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GMO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GMO 표시법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GMO 세계 수입의 1위라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 가축 사료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 이상 사용됐을 경우에 GMO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0.9% 이상만 들어가도 GMO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MO 원료 중에서 사용량이 상위 5순위 안에 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용유, 간장, 그리고 참치,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들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원료는 GMO지만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GMO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콩, 옥수수, 유채는 표시 대상이지만 그것으로 만든 대두유, 옥수수유 등은 특히 또 유채유, 이런 식용유들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표시가 없으면 안 들어있는지 우리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포도씨유라든가 올리브유, 또 국산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O는 이렇게 식품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축 사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의 대부분이 옥수수인데 99%가 GMO라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 외에
의약품에도 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우리가 링거라고 하죠. 보통 맞는 포도당 주사제에 옥수수가 들어가는데 그게 GMO 옥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맞는 백신, 그리고 호르몬제의 원료도 바로 이 GMO 옥수수라고 합니다. 이 GMO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GMO의 폐해가 지금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부터는 GMO 농식품을 완전 표시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언제쯤 이렇게 표시제가 완전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우리 현명한 소비자들이 GMO를 가려서 식단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대 영양학과 교수님이 쓰신 저서에서 이런 음식 피라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부분은 많은 양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위로 갈수록 적게 먹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매일 먹으면 좋거나 매일 하면 좋은 부분입니다. 운동과 체중 조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체중 조절이나 운동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주 3, 4회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보다는 체지방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체중 조절은 매일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은 매끼 식사 때 드시면 좋은 식품입니다. 전곡류. 전곡류라는 건 도정이 되지 않은 우리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과 기름. 이런 식품들은 매끼 우리 식사에 꼭 챙겨서 먹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부분은 하루에 한 번 내지는 3번 정도 식단에서 필요한 식사라고 합니다. 생선이라든가 가금류, 그리고 씨앗 내지는 견과류. 네, 하루에 한 번 내지 3번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 이 식품들은 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입니다. 우리 식단에서 단백질과 오메가3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층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꼭 챙겨 드세요 하는 식품입니다. 네, 유제품과 칼슘 보충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칼슘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보충제를 어디서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데요. 칼슘 보충제의 원료를 제일 좋은 원료는 바로 해조 분말이라고 합니다. 칼슘제를 선택하실 때는 해조 분말 내지는 굴 껍데기가 들어있는 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입니다. 5층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야 할 아주 가끔 드시기를 권하는 부분입니다. 붉은 육류, 고기류죠. 그리고 정제된 곡물, 정제된 곡물이니까 밀가루, 그리고 감자, 케이크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드시면 좋겠지만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챙겨 먹더라도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종합 비타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알코올은 적당히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히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적당히는 보통 와인 한 잔 정도, 혹자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이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양을 권하고 있습니다. 건강 피라미드를 보시면서 우리가 식단을 챙기시면 우리 몸이 건강한 그런 식단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좀 전에 종합 비타민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버드 의대에서 매일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합 비타민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타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크게 나누자면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이 있고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은 자연에서 얻어진 곡물, 과일, 채소 등에서 그리고 생산에서 추출하고 농축한 비타민입니다. 그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실험실에서 석유 제품을 화학적 공정을 거쳐서 만든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런데 차이를 보시면 천연 비타민은 체내 흡수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체내 흡수율이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천연 비타민을 선택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많은 흡수율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실험실에서 화학적인 공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은 과일, 채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이 식물 영양소가 우리의 보조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단일 비타민을 만들다 보니까 보조 요소가 없어서 이 보조 요소 대신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또 낭비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과학도 이 자연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연에서 원료를 얻은 비타민을 선택해서 가려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수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평균 수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말합니다. 건강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내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면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날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